안녕하세요. 제 이름을 건 식당을 운영하는 65세 여성입니다. 아들 결혼 준비하며 하나뿐인 제 식당을 접기도 했는데요. 저에겐 전부 나갔던 식당까지 정리해 줬는데 남는 건 억울함과 분노뿐이더라고요. 사실 이 사연을 쓰게 된 것도 저처럼 자식에게 다 내어주고 후회하는 분들께 용기를 드리고 싶어서예요. 참고 사는 게 능사가 아니고 때로는 제대로 싸워야 한다는 걸 알려주고 싶기도 하고요. 그럼 제 인생에서 가장 통쾌한 복수를 했던 그 이야기 지금부터 들려드릴게요. 몇 해 전 그때도 평소처럼 아들 퇴근 시간에 맞춰 저녁을 차려놓고 기다리고 있었죠.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에 반갑게 나갔는데 아들 얼굴이 평소와 달리 상기돼 있더라고요. 엄마, 나 결혼할 것 같아. 갑작스러운 폭탄 선언에 들고 있던 국자를 떨어뜨릴 뻔했어요. 35에 연애 한번 제대로 못해본 아들이라 속으로 얼마나 애가 탔는지 몰라요. 주변에서도 아들이 너무 소심해서 장가를 못 가는 거 아니냐고 걱정할 정도였거든요. 정말? 어떤 아가씨야? 언제부터 만났어? 자세히 좀 말해봐. 3개월 됐어요. 회사 거래처 행사에서 만났는데 엄마 이거 진짜 대박이라니까? 여자친구 집이 완전 부자거든? 강남에 빌딩도 몇 개나 있대. 나 완전 땡 잡았어. 엄마도 이제 고생 끝이라고. 아들이 신이 나서 떠드는 동안 저는 묘한 불안감이 들었어요. 겨우 3개월을 만났는데 그것도 부잣집 딸이라니. 평범한 회사원인 우리 아들을 왜 선택했을까 싶더라고요. 그래, 잘 됐네. 어떤 아가씨인지 보고 싶네. 여기 사진 있어, 봐. 얼굴도 얼마나 예쁜데. 진짜 예쁘지? 아들이 핸드폰을 꺼내 사진을 보여줬어요. 확실히 귀티도 나고 예쁘긴 했어요. 그런데 뭐랄까요? 이 눈빛이 너무 차가워 보였달까요? 상냥한 인상은 아니었죠. 그래, 예쁘긴 생겼네. 이름이 뭐니? 김하정. 나보다 3살 어려. 외동딸이래. 그래서 사위가 들어가면 다 물려준다나 봐. 엄마, 우리 인생 역전이야. 난 사실 부잣집이라고는 상상도 못했거든. 밥을 먹으면서도 아들은 계속 여자친구 집안 자랑을 늘어놓았어요. 외동딸이라서 사위가 들어오면 다 물려준다는 말. 속으론 그런 집에서 우리 같은 서민 집안을 받아줄까 싶었지만 아들이 그렇게 기뻐하는데 찬물을 끼얹을 순 없었죠. 아이 근데 3개월 만에 결혼하기로 한 거야? 뭐 하는 집안인데? 하정이가 먼저 결혼하자고 했어. 자기는 나이도 있고 마음에 드는 사람 만났으니까 빨리 하고 싶대. 나도 솔직히 우리 집 형편이 걱정되긴 했는데 그런 거 상관 안 한대. 하정이 집 뭐 이것저것 해서 번 것 같은데 나도 잘은 몰라. 사실 저희도 가난하진 않았어요. 20년 넘게 성실하게 식당 운영해서 서울에 조그만 빌라도 자가로 갖고 있었고 노후 자금도 어느 정도 모아뒀죠. 하지만 재벌집에 비하면 초라하긴 했죠. 그런데 사돈 사업에 대해 정확히 뭘 하는지는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래? 그런 부잣집에서 조건을 정말 안 볼까 싶은데 그쪽 부모님은 알아? 응, 그 돈이야 많은 쪽에서 내면 되는 거 아니냐고 그러던데 그런 건 중요하지 않대. 자기 딸만 사랑해주면 된다고 그러시더라고. 그래도 아들이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 행복해하니 그것만으로도 감사했답니다. 평생 여자도 없이 혼자 살까봐 걱정했는데 결혼한다니 얼마나 다행스럽던지요. 상견례는 강남의 특급 호텔 스위트룸에서 했어요. 택시에서 내리자마자 주눅이 들더라고요. 로비에 들어서니 천장이 어찌나 높던지 제가 꼭 개미가 된 기분이었죠. 대리석 바닥에 구두 소리가 울려 퍼지는데 괜히 눈치가 보여 조심조심 걸었어요. 어머님 오셨어요? 이쪽이에요. 예비 며느리가 마중 나와 있었어요.
첫인상은 사진에서처럼 예쁘긴 한데 뭔가 차가운 느낌이 있었죠. 인사를 하는데도 눈을 제대로 안 마주치더라고요. 명품으로 온몸을 두른 모습이 마치 잡지에서 튀어나온 것 같았어요. 스위트룸에 들어가니 사돈 부부가 이미 와 있더라고요. 사돈 어른은 배가 불룩하고 굵은 금목걸이를 차고 있었는데 딱 돈 많은 사장님 스타일이었죠. 사부인은 얼마나 보톡스를 많이 맞았는지 얼굴이 반질반질했고요. 아이고, 처음 인사드립니다. 우리 준호가 많이 부족한데 잘 부탁드립니다. 제가 인사를 하니까 사부인이 다리를 꼬고 앉아 코웃음을 치며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부족하긴요, 뭐. 솔직히 뭐 부족한 건 사실이죠. 우리 애가 준호를 너무 좋아해서 어쩔 수 없이 허락했는데 재벌가에서 사위로 받아달라는 사람이 줄을 섰어요. 제가 우리 애를 정말 제 작품이라고 생각하면서 애지중지 키웠거든요. 그 어쩔 수 없이 허락했단 말이 가시처럼 박혔어요. 하지만 참았죠. 근데 사돈 어른은 무슨 사업을 하시나요? 이것저것 합니다. 무역업도 하고 투자도 하고 벌려놓은 게 많아서요. 복잡해요.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이 세상에 돈 되는 건 다 한다고 보시면 돼요. 대답이 참 애매하더라고요. 그래도 강남에 빌딩이 있다니까 대단한 사업을 하는가 보다 했죠. 상견례 내내 사돈 댁에서는 우리를 은근히 무시하는 게 느껴졌어요. 아들 직업이 대기업이라고 하니 그나마 표정이 좀 나아지긴 했지만요. 그래도 준호가 대기업 다닌다니 그나마 그건 다행이네요. 자네 승진해서 쭉쭉 더 올라가야지. 그럼 우리 하정이를 얼마나 귀하게 키웠는데 결혼해서 고생하는 꼴은 절대 못 봐. 그럼요. 제가 정말 잘하겠습니다. 식사가 끝날 때까지 저는 거의 말도 못하고 앉아만 있었답니다. 상견례가 끝나고 며칠 뒤 아들이 심각한 표정으로 찾아왔어요. 밤늦은 시간인데도 급하게 와서는 거실에 앉더니 한숨부터 쉬더라고요. 하정이가 그러는데 장모님이 우리가 준비 너무 안 해오면 안 좋아할 것 같아서 엄마 결혼자금 최대한 준비해 줄 수 있어? 일단 있는 거 다 끌어 모아야 할 것 같아. 가슴이 철렁했죠. 평생 모은 돈을 그것도 노후자금으로 아껴둔 거였거든요. 식당 운영하면서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일해서 한 푼, 두 푼 모은 돈이었어요. 얼마나 필요한데 그래? 예단만 제대로 해오래. 최고급으로 하면 1억은 들 것 같아. 하정이네는 우리가 그 정도는 알아서 다 준비하는 걸로 알고 있어. 집 구할 때 최소 2억은 보태야 하고. 3억을? 내 전 재산인데 우리 형편 아는 거 아니었어? 나한테 딱 그것만 준비하라고 하신 거야. 나머진 다 장인 장모님이 해주실 거고. 어느새 아들 눈에 눈물까지 고였더라고요. 그간 혼자 끙끙댔던 게 느껴졌죠. 엄마, 나 이번 기회 놓치면 평생 결혼 못해. 하정이 같은 여자 어디서 또 만나겠어. 그런 집에 사위로 들어가는 것도 그렇고. 제발 부탁이야. 나중에 내가 다 갚을게. 응? 2배로 3배로 정말 다 갚을 테니까 부탁이야. 한 번만. 아들이 그렇게 간절하게 부탁하는데 엄마 된 마음으로 어떻게 거절하겠어요. 아휴, 아들 장가 보내다가 집 거덜나겠다. 보니까 친척들도 다 재벌이래. 하정이는 체면이 있으니까. 엄마 정말 마지막 부탁이야. 다음날 바로 은행에 가서 정기 예금을 다 깼죠. 아들이 애원하는 목소리가 계속 들렸거든요. 30년 동안 한 번도 안 건드린 적금 통장도 해지했어요. 통장에서 영원히 찍힌 걸 보니 눈앞이 깜깜했지만 그래도 아들이 좋은 집안에 장가가니 잘한 일이라고 스스로를 위로했어요. 엄마 정말 고마워. 내가 꼭 갚을게. 앞으로 잘 살게 해줄게요. 아들이 그렇게 말하니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싶었죠. 아들 행복이 최고니까요.
결혼식은 호텔에서 성대하게 치렀어요. 하객이 500명은 넘었을 거예요. 대부분 사돈집 손님들이었지만요. 우리 쪽은 친척 몇 명이 전부였거든요. 결혼식이 끝나고 한 달쯤 지났을 때 아들이 갑자기 전화를 했어요. 목소리가 들떠 있더라고요. 엄마, 우리 집에서 같이 살자. 뭐? 갑자기 무슨 소리야? 하정이랑 얘기했는데 엄마 혼자 계시는 것도 걱정되고 우리도 살아보니까 엄마 도움이 필요할 것 같아서 어차피 강남 아파트 넓으니까 같이 살면 좋잖아. 눈물이 핑 돌았어요. 요즘 같은 세상에 며느리가 시어머니랑 같이 살자고 한다니. 아이 정말? 하정인 괜찮대? 둘이 상의한 거지? 응, 하정이가 먼저 제안했어. 엄마 혼자 두면 안 된다고. 나중에 애 낳으면 봐줄 사람도 필요하고. 하정이가 모르는 사람 손에 맡기기 싫어해. 나도 엄마가 와주면 좋겠어. 그땐 정말 감격했어요. 전 재산을 다 줬지만 이렇게 아들 내외가 챙겨주니 뭐가 아깝겠어요. 그것도 며느리가 먼저 제안했다니 정말 고마운 마음이었죠. 이사하는 날 50평 아파트를 보고 입이 떡 벌어졌죠. 거실이 우리 집 전체만 하더라고요. 대리석이며 거대한 샹들리에며 드라마 속 집 같았어요. 어머님, 이쪽이 어머님 방이에요. 며느리가 안내한 방은 제일 끝에 있는 작은 방이었어요. 다른 방의 3분의 1 크기였죠. 이렇게 큰 집에서 너무 협소하다 싶은 생각이 들긴 했지만 그래도 혼자 쓰기엔 충분했어요. 편하게 지내세요. 뭐 필요한 거 있으면 말씀하시고요. 그때 며느리 말투가 좀 차갑다는 걸 느꼈어야 했는데 전 그저 기특하고 고맙기만 했어요. 짐을 풀면서도 계속 꿈 같았어요. 식당 팔고 나서 작은 월세방에서 혼자 지내던 때를 생각하면 그 집은 천국이었죠. 이제 정말 고생 끝이구나. 아들이 좋은 집에 장가를 가니 나까지 호강하는구나 했어요. 그때 저는 정말 바보였죠. 지옥이 곧 시작될 줄도 모르고 말이에요. 합가한 다음 날부터 뭔가 이상했어요. 새벽 5시에 며느리가 제 방문을 두드리더라고요. 어머님, 준호씨 출근 준비 좀 해주세요. 전 좀 더 자야겠어요. 그땐 신혼이니까 피곤하겠지라는 생각으로 이해했죠. 부엌에 나가니 설거지가 산더미였고 거실도 어제 손님들이 왔다 갔었는지 와인병이며 과자 부스러기며 엉망이었죠. 아들 아침 차리고 도시락까지 싸서 출근시키고 나니 8시였고 그때부터 청소를 시작했어요. 거실, 주방, 화장실 3개, 방 4개, 50평을 혼자 청소하려니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어요. 며느리는 11시가 넘어서야 일어나더라고요. 그런데 인사 한마디 없이 불평부터 하더라고요. 어머님, 청소기 소리 때문에 잠을 못 잤어요. 잘 땐 좀 조용히 해주세요. 아유, 미안. 근데 이 시간에 안 하면 제가 일어난 다음에 하면 되잖아요. 시간도 많으시면서. 오후에는 며느리 친구들까지 왔어요. 다들 명품으로 치장하고 외제차 끌고 온 애들이었죠. 야, 집 진짜 좋다. 인테리어 새로 했어? 응? 결혼하면서 다 바꿨어. 해외에서 시킨 가구 몇 개는 아직 안 왔어. 제가 차를 내가니까 며느리가 친구들한테 소개하기 싫은지 빨리 가라는 눈치를 주더라고요. 됐어요. 그냥 여기 두고 들어가세요.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친구들 앞에서 시어머니라고 소개는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친구들도 어디서 본 것 같긴 한데 하는 눈이었지만 이 집에서 일하는 아주머니 처지가 됐죠. 답답했지만 놀러온 사람들한테 무안 줄 수도 없었고 아들 체면도 있고 해서 참았어요. 저녁에 아들이 퇴근하고 나서 넌지시 이 일을 알렸어요. 당연히 화를 낼 줄 알았죠. 아이 준호야, 오늘 하정이 친구들이 왔는데 내 소개도 안 하고 말이야. 일하는 아줌마인 줄 알더라. 아, 친구들도 다 부잣집 애들이라 그래. 시어머니라고 하면 부담스럽잖아. 엄마가 이해해줘.
이해하라고? 아니 그래도 그렇지 내가 이 집 파출부도 아니고 내가 부끄러워서 그렇대? 아니라니까 엄마. 잠깐만 참아줘. 좀 더 같이 살면서 적응하면 달라질 거야. 근데 달라지긴요? 갈수록 심해지기만 했죠. 새벽 5시 이상, 밤 11시 취침, 하루 18시간을 일했어요. 청소, 빨래, 요리, 장보기, 다림질. 차라리 식당에서 종일 일하는 게 더 나을 정도로요. 그렇다고 월급이란 게 있을 리가요. 용돈 달라는 말도 못 꺼냈죠. 괜히 돈 밝힌다고 하면 어쩌나 싶어서요. 어머님, 오늘 저녁에 손님 10명 올 거예요. 코스 요리로 준비해 주세요. 10명이나? 무슨 모임인데? 제 고등학교 동창들이요. 고급스럽게 차려주세요. 다 까다로운 애들이에요. 코스 요리까지 하라고 등을 떠밀더군요. 인터넷 검색해가면서 겨우겨우 흉내내 만들었죠. 그런데 애써서 만든 음식을 보고 칭찬은커녕 며느리 반응이 냉담했습니다. 아, 이게 다예요? 혹시 코스 요리 같은 건 안 드셔보셨어요? 아니에요. 됐어요. 난 이런 요리는 해본 적이 별로 없어서 한다고는 했는데 그럼 처음부터 자신 없다고 얘기를 하셨어야죠. 다 치워주세요. 배달시킬게요. 그날 밤 부엌에서 혼자 울었어요. 내가 뭐 때문에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나 싶어서요. 그리고 어느 날 저에 대한 며느리의 취급이 찬밥 신세라는 걸 깨닫게 된 일이 있었어요. 처음에 왔을 때는 어색해도 다 같이 식탁에 앉아 밥을 먹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며느리가 아들한테 불편한 내색을 하며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여보, 어머님이 김치를 너무 많이 드셔서 그런지 냄새가 좀 나는 것 같아. 제가 안 들리게 한다고 아들에게만 소곤거렸지만 다 들렸죠. 솔직히 평생 김치 담그고 한식 먹고 살았는데 그 냄새가 안 날 수가 있나요? 된장찌개 끓이면 코부터 막고 구린내 난다고 하고 멸치 볶으면 비린내가 진동한다면서 창문을 열고 나가기까지 했어요. 어디 외국에서 온 사람도 아니면서 말이죠. 아니 뭐 그 정도는 아니지 않아? 아들이 변호하는 것 같았지만 며느리 표정이 안 좋아지니까 금방 꼬리를 내리더라고요. 그냥 우리끼리 조용히 밥 먹고 싶다고. 어머님이랑 있으면 내가 너무 불편해. 그래도 한 집에 사는데 엄마랑 밥 정도는 같이... 싫어! 밥 먹을 때만이라도 우리끼리 있고 싶어. 당신이 잘 말해. 난 분명히 말했다. 그 뒤로 저녁 식사 시간이 되면 아들이 어색하게 말했죠. 엄마, 오늘 우리 좀 늦게 먹을 거야. 배고프니까 엄마 먼저 드세요. 처음엔 일주일에 한두 번이었는데 나중엔 거의 매일 그랬어요. 아침은 아들 출근 준비하느라 따로 먹고, 점심은 며느리가 늦게 일어나서 따로 먹고, 저녁은 우리끼리 먹는다고 따로 먹고, 결국 부엌 구석 작은 테이블에서 혼자 밥 먹는 게 일상이 됐죠. TV 소리 들으면서 혼밥하는데 밥이 목에 걸려서 넘어가질 않더라고요. 가끔 아들이 미안한지 물어봤어요. 엄마, 이렇게 먹는 게 엄마도 편하지? 우리 신경 안 쓰고. 응, 그래. 이게 편해 나도. 거짓말이었죠. 가족끼리 둘러앉아 도란도란 얘기하면서 밥 먹던 때가 그리웠어요. 하지만 내색할 수 없었죠. 아들이 난처해 할까봐요. 그렇게 서먹하게 지내다 7월 중순 여름이 왔을 때 제가 폭발해버린 일이 있었어요. 장 보고 돌아온 날이었죠. 대형마트에서 일주일치 장을 봐서 양손 가득 들고 왔는데 하필 엘리베이터가 고장났더라고요. 할 수 없이 17층까지 계단으로 올라갔죠. 음식도 얼마나 까다롭게 먹고 손님도 많이 오는지 일주일치 장이 참 많았어요. 4번을 왕복하며 겨우 다 옮기고 나니 온몸이 땀범벅이었어요. 순간 현기증이 나서 거실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죠. 정말 잠깐만 쉬려고 에어컨을 틀었어요. 얼마 지나서 며느리가 친구들이랑 쇼핑 갔다 온다더니 그날따라 일찍 왔더라고요. 어머, 이게 무슨 일이야? 아니 잠깐 더워서. 정신 나갔어요? 전기세가 얼만데 혼자 있으면서 에어컨을 막 틀어요. 그 순간 정말 속에서 치밀어 오르는 게 있었어요.
제 전 재산 털어서 다 줬는데도 고작 에어컨 10분 튼 걸로 이런 소리까지 들어야 하나 싶었죠. 그것도 며느리한테 말이에요. 아무리 그래도 시어머니한테 그런, 제가 뭐 틀린 말 했어요? 사실이잖아요. 전기세 내는 사람이 누군데요? 어머님이네요? 그 말이 비수처럼 꽂혔어요. 한 달에 전기세만 50만 원이 넘게 나와요. 관리비까지 하면 200만 원이 넘고요. 그게 다 준호 씨가 내는 건데 미안하지도 않으세요? 이런 큰 집에 안 살아보셔서 모르는 모양인데요. 멋 모르고 막 쓰지 마세요. 이런 게 다 돈이에요. 내가 집안일은 다 하잖아. 이 정도도 못 쓰니? 그게 뭐 대단한 일이라고. 지금 생색내시는 거예요? 솔직히 어디 가서 파출부하면 돈 받고 하는 일 여기서 그냥 편하게 하는 거잖아요. 오히려 저희가 손해죠. 너 다시 말해봐. 시어머니한테 그게 지금 무슨 소리야? 어? 그때 아들이 퇴근해서 들어왔어요. 상황을 보더니 한숨을 쉬더라고요. 왜 그래? 무슨 일인데 이렇게 시끄러워? 어머님이 또 혼자 있을 때 에어컨 틀었어. 내가 몇 번을 말했는데도. 엄마, 낮엔 선풍기 틀어. 에어컨은 정말 더운 날 저녁에만 틀자. 관리비 많이 나와서 그래. 아들도 며느리 편이었어요. 자기 엄마보다 며느리가 더 중요해진 것 같았죠. 그래, 알았다. 관리비도 못 내는 주제에 미안하다 그래. 앞으로는 저한테 물어보고 트세요. 제 허락 없이 손대지 말고. 며느리가 마지막으로 못을 박더라고요. 남의 집에 얹혀 사는 거지 같은 기분이었어요. 그날 이후로 선풍기도 눈치 보면서 틀어야 했어요. 한여름 폭염에도 에어컨은 꿈도 못 꿨죠. 부엌에서 가스레인지 4개 다 켜고 요리하면 찜통 같아서 땀이 비오듯 흘렀어요. 수건까지 목에 걸고 38도가 넘는 찜통이 된 부엌에서 버텨야 했습니다. 그래도 이 모든 서름을 참을 수 있는 건 결혼 2년 차에 손자가 태어나면서였죠. 병원에 갔더니 사돈댁이 VIP 병실을 잡아놨더라고요. 일반 병실의 10배 가격이라던데 돈이 많으니 다르긴 다르더라고요. 아이고, 사돈 수고 많으셨어요. 제가 인사를 하니까 사부인이 코웃음을 끼며 말했죠. 우리 애가 고생했죠. 최고급 산후조리원 예약해뒀으니 걱정 마세요. 한 달에 1,000만 원짜리예요. 네, 다행이네요. 제가 도울 일 있으면 아이 됐어요. 전문가들이 다 해주는데 뭘 도와요. 오히려 방해만 되죠. 무시당하는 게 이젠 익숙해졌어요. 그런데 산후조리원에서도 일이 끝이 없더라고요. 사돈, 우리 애 과일 좀 챙겨주세요. 신선한 걸로요. 무조건 유기농으로 사세요. 산후조리원이 집에서 차로 1시간 거리였는데 매일 2번씩 왔다 갔다 했어요. 기저귀, 과일, 각종 용품 사다 나르고 빨래 가져와서 하고 정신이 없었죠. 산후조리원에 있다가 집에 돌아온 뒤에는 더 했어요. 어머님 애 울잖아요. 가서 좀 봐주세요. 예, 네가 직접 안아줘야지. 엄마가 안아주면 애가 안정되잖아. 전 못해요. 우는 소리만 들어도 우울증 올 것 같아요. 어머님이 알아서 해주세요. 그렇게 신생아 독방 육아가 시작됐어요. 수유, 기저귀 갈기, 목욕, 재우기 전부 제 몫이었죠. 며느린 심지어 애 우는 소리에 두통이 온다며 따로 방을 쓰겠다고 했어요. 결국 제 작은 방에 아기 침대를 들여놓고 24시간 육아를 했어요. 60이 넘은 나이에 2시간 간격으로 깨서 수유하고 기저귀 갈고 체력이 안 따라주더라고요. 허리는 끊어질 것 같고 손목은 시큰거리고 온몸이 쑤셨어요. 그래도 손자가 예뻐서 참았죠. 할머니, 할머니! 처음으로 절 부를 때 얼마나 감격스럽던지 아들 키울 때가 생각나서 정말 행복하더라고요. 이리 와 우리 강아지. 그런데 며느리가 그 말을 듣더니 신경질적으로 이러더라고요. 어머님, 애한테 그런 이상한 말 하지 마세요. 강아지라뇨. 애가 무슨 개도 아니고. 아니 그게 뭐 어때서 그러니?
우리 땐 예쁘면 다 그렇게 말하는데 애들은 모르잖아요. 개 취급하는 거 저는 싫으니까 말 조심하시라고요. 심지어 제가 불러주는 자장가도 트집을 잡았어요. 그럼 촌스러운 노래 말고 영어 동요 틀어주세요. 애 정서에 안 좋아요. 그래도 이 모든 건 손자 때문에 참았어요. 제대로 키워야겠다는 책임감이 들더라고요. 엄마 아빠가 저러니 할머니라도 제대로 된 사랑을 줘야지 싶었죠. 손자가 100일 지났을 때였어요. 며느리가 갑자기 백화점에 같이 가자고 했죠. 오랜만에 같이 외출한다니 기분이 좋았죠. 그런데 백화점에 도착하자마자 후회했어요. 집에서 급하게 나오느라 제대로 차려입지도 못했거든요. 며느린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이었고요. 저더러 한쪽에 앉아있으라고 하더라고요. 그냥 어머님은 여기서 애 좀 보면서 기다리세요. 쇼핑 좀 하고 올게요. 백화점 복도에서 2시간을 기다렸어요. 그런데 며느리가 돌아올 때 든 쇼핑백을 보고 기가 막혔죠. 명품으로만 최소 2천만 원은 썼을 거예요. 집에선 에어컨도 못 틀게 하면서요. 반면 제 손에는 시장 갈 때 쓰는 천가방에 기저귀랑 물티슈를 담아온 게 있었죠. 어머님, 그런 가방 들고 다니지 마세요. 창피해요. 이게 뭐가 창피해? 튼튼하고 좋은데. 짐이 많아서 어쩔 수 없어. 그리고 집에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 며느리가 말했어요. 오늘 제 친구들 몇 명 만났는데 솔직히 어머님 때문에 너무 창피했어요. 그런 차림으로 제 옆에 계시니까 친구들이 저분이 누군데 같이 왔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뭐라고 대답했는데? 애 봐주는 아주머니라고 둘러댔죠. 시어머니라고 하기엔 너무 그렇잖아요. 그날 밤 거울을 봤어요. 언제부터인가 머리는 새치투성이에 얼굴은 주름투성이, 손은 갈라지고 거칠어졌고 옷은 다 늘어나고 색이 바랬더라고요. 식당 일하면서도 이렇게까지 초라해 보인 적은 없었는데 기분 탓인진 모르겠지만 아들 집에 온 뒤로 저는 더 늙고 망가진 상태가 된 것 같았어요. 전 견디다 못해 새벽에 나가는 일이 잦아졌어요. 다들 잠든 시간에 살금살금 나갔죠. 20년 넘게 운영했던 제 식당으로 갔어요. 아들 결혼 자금 마련한다고 팔았지만 아직 그 자리엔 제 추억이 남아 있었거든요. 가게 앞에 쪼그려 앉아 소주를 땄죠.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어요. 그때는 비록 힘들어도 당당했거든요. 아무리 작고 허름하다고 할지언정 내 가게, 내 손님, 내 인생이었으니까요. 이모님, 설마 순자 이모님 아니세요? 뒤에서 누군가 부르는 소리에 돌아봤어요. 양복 입은 청년이 서 있었는데 낯이 익더라고요. 누구? 아이고 얼마만이야? 예전 단골 손님이었어요. 매일 점심시간에 와서 김치찌개 먹던 손님이었는데 지금은 국세청에 취업해 과장까지 달았다고 하더라고요. 괜히 제가 대견하더라고요. 이모님 여기서 뭐 하세요? 이 시간에? 근데 갑자기 왜 가게 문을 닫으셨어요? 그게 아들 결혼시킨다고 팔았어. 지금은 아들네 집에서 같이 살고 있지. 제 표정을 보고 뭔가 눈치를 챘는지 청년이 옆에 앉더라고요. 무슨 일 있으세요? 얼굴이 많이 야이셨네요. 예전엔 그렇게 통통하시고 밝으셨는데. 그 말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누군가 진심으로 걱정해주는 게 얼마만인가 싶었죠. 아니야, 괜찮아. 그냥 잠이 안 와서 나와봤어. 새벽 4시에 혼자 소주 드시면서요? 저한테 말씀하셔도 돼요. 털어놓으셔야 시원하죠.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어요. 멍청하게 가게까지 팔아 전 재산 주고 아들 집에 들어갔는데 파출부 취급받고 있다는 이야기부터 며느리한테 구박받고 아들한테는 이런 얘기를 해도 모른 척하는 상황을요. 다 말하고 나니 속이 좀 시원했어요. 청년은 조용히 들어주더니 명함을 꺼냈어요. 이모님, 제 번호예요. 혹시라도 도움 필요하시면 꼭 연락 주세요. 이모님 같은 분이 그런 대접받는 거 정말 화가 나네요.
전 이모님 해준 밥 덕분에 살았는데. 고맙네. 이 명함 잘 간직할게. 그리고 이모님, 한 가지 조언 드려도 될까요? 응? 뭔데? 가능하면 모든 걸 다 기록해 두세요. 언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누가 뭐라고 했는지 나중에 필요할 수도 있어요. 괜히 이모님만 억울한 일 당하실까봐 그래요. 사람 일 모르는 거더라고요. 아무리 가족이라도요. 사실 무슨 뜻인지도 잘 몰랐지만 전 그날부터 일기도 쓰고 녹음도 했어요. 그리고 그땐 몰랐어요. 이 기록이 나중에 얼마나 중요한 증거가 될지는요. 집에 들어간 시간은 새벽 2시가 넘어서였어요. 아들이 TV를 보고 있더라고요. 엄마, 이 시간에 어디 갔다 와? 이 앞에 잠깐 바람 쐬고 왔어. 요즘 자주 나가네. 밤에 돌아다니지 마. 위험하잖아. 그리고 엄마, 하정이가 그러는데 엄마가 집안일을 요새 좀 소홀히 한다고. 힘들겠지만 조금만 더 신경 써줘. 순간 욱하는 게 치밀었죠. 하루 18시간을 일하는데 집안일에 소홀하다뇨? 하지만 술도 한잔했고 괜히 무슨 말을 했다가 주정까지 부린다고 몰아갈까 싶어서 참았죠. 어느 날 오후 며느리 친구들이 또 놀러왔어요. 전 부엌에서 다과 준비를 하고 있었죠. 그런데 거실에서 들려오는 대화에 귀를 의심했어요. 하정아, 너 시어머니랑 같이 사는 거 불편하지 않아? 난 네가 시어머니 모시고 살 성격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보기와는 다르더라. 아니야, 오히려 편해. 파출부 안 써도 되거든. 뭐? 파출부? 응. 우리 시어머니가 집안일 다 해주시거든. 청소, 빨래, 요리, 애보기까지 완전 만능이야. 친구들이 속을 다 알겠다는 듯 웃으면서 말했어요. 와, 대박. 그거였구나. 야, 그럼 한 달에 얼마나 아끼는 거야? 계산해 봤는데 파출부 월급으로 최소 300만 원은 들 거야. 거기다 베이비시터까지 하면 500만 원은 깨지지. 우린 지금 그걸 다 아끼는 거야. 효도하는 척도 하면서. 너 완전 머리 좋다. 시어머니 모시는 척하면서 일 다 시키고. 그렇지? 이거 준호 오빠가 먼저 제안했어. 엄마 혼자 두기 불안하다면서. 근데 사실은 우리가 돈 아끼려고 그런 거였어.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내 아들이 처음부터 나를 파출부로 쓰려고 데려왔다니. 며느리 입에서 나온 말이니 그럴 리 절대 없다고 생각하면서도 씁쓸했습니다. 그래도 불편하지 않아? 간섭하거나 그러면. 간섭은 무슨. 방에만 틀어박혀 있어. 밥도 따로 먹고. 있는지 없는지도 모를 정도야. 그럼 용돈은 줘? 용돈? 밥 먹여주고 재워주는데 무슨 용돈이야. 오히려 고마워해야지. 친구들이 또 깔깔 웃었어요. 제가 듣고 있는 줄도 모르고요. 야, 그래도 네 시어머니 불쌍하다. 전 재산 다 줬다며. 그러니까 바보지. 누가 전 재산을 다 주냐? 자기 노후는 생각 안 하고. 내가 결혼 전에 예물 잘 챙겨와서 우리 엄마 점수 따라고 압박했거든. 그랬더니 다 들고 오던데? 그때 제가 차를 들고 들어갔어요. 순간 조용해지더라고요. 말없이 차를 내려놓고 돌아서는데 저도 모르게 그때부터 손이 떨렸어요. 그리고 그날 밤 아들에게 물었어요. 솔직한 마음이 듣고 싶어서였죠. 준호야, 엄마랑 같이 살자고 한 거 정말 엄마가 걱정돼서였어? 다른 이유는 없고? 어? 당연하지. 엄마 혼자 있으면 걱정되잖아. 거짓말하는 아들 얼굴을 보니 더 서러웠어요. 더는 묻지 않았어요. 이미 답을 알았으니까요. 아들에게도 며느리에게도 저는 돈 없이 부려먹는 파출부 그 이상 이하도 아니었죠. 솔직히 당장이라도 그 집에서 나오고 싶은 마음이었지만 그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며느리가 사돈댁에 같이 점심을 먹으러 가자고 하더군요. 사돈집은 강남 타워 팰리스였어요. 들어가자마자 사부인은 제 차림을 위아래로 훑어봤죠. 어머, 사돈, 자다 오셨어요? 왜 이런 차림으로 오셨어요? 아, 애보다 급하게 나오느라 제가 신경을 못 썼네요. 아, 그래도 좀 깔끔하게 입고 다니셔야지. 우리 동네 사람들 보면 놀라겠네요. 며느리가 친정 식구들과 얘기하는 동안 전 한쪽에 가만히 있었어요. 사돈댁에서도 묘하게 파출부 취급을 당하는 건 똑같더라고요.
사돈 어쩌죠? 미안한데 둘이 할 얘기가 있어서요. 어머님은 편하게 저쪽에서 드세요. 제일 자존심이 상했던 건 식사 끝나고 집에 가려는데 사부인이 저를 불렀어요. 아, 사돈 이거 받으세요. 지갑에서 다급히 5만 원짜리 몇 장을 꺼내서 제 손에 쥐어주더라고요. 오늘 수고하셨잖아요. 차비하고 뭐 드시고 가세요. 사고 싶은 것도 사시고. 아니 무슨 돈을 다... 필요 없습니다. 괜히 자존심 부리지 마세요. 어렵게 사는 거 아는데요. 받으세요. 제가 거지도 아니고 정말 비참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거절했죠. 하지만 며느리가 대신 받아서 챙기는 바람에 어정쩡하게 올 수밖에 없었어요. 평생 당당하게 살았는데 언제부터 이 꼴이 됐을까 싶어 너무 서러웠죠. 그리고 며칠 후 생각지도 못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 핸드폰이었는데 충전하러 놓고 나간 모양이더라고요. 발신자를 보니 아빠라고 저장돼 있었어요. 아이 사돈, 급해서 그런데 우리의 전화 좀 바꿔주쇼. 지금 없는데요 사돈. 이따가 오면 다시 전화하라고 할게요. 그런데 그때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뒤에서 누군가 소리치는 것 같았죠. 야, 오늘까지 갚는다고 했잖아. 언제까지 미룰 거야? 근데 바로 또 전화가 왔어요. 이번엔 모르는 번호였죠. 김하정 씨, 왜 전화 피합니까? 김 사장 딸 맞죠? 네? 아니 그쪽은 누구시죠? 누구긴 누구야. 돈 받으러 온 사람이지. 김 사장이 우리 돈 5억 떼먹고 잠수 탔는데 딸이라도 대신 갚아야죠. 우리 당신 집이랑 다 아니까 도망칠 생각하지 마시라고 전해요. 뭐라고요? 빚이요? 모르는 척하지 마세요. 불법 도박 사이트 걸려서 도망갔잖아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아줌마가 누군진 몰라도 김 사장 딸한테 전해요. 아버지 빚은 자식이 갚는 거라고. 안 그럼 우리도 가만 안 있어요. 우리 잃을 거 없는 사람들이니까 그렇게 아시라고요. 전화가 끊기고 나서 한참을 멍하니 있었어요. 사돈이 하는 사업이 불법 도박 사이트였다니. 사돈은 해외에 서버를 둔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했고 거기서 번 돈을 가상화폐로 세탁하면서 재산을 불렸던 거더라고요. 사돈 집 비리를 알게 된 후로 며느리를 더 자세히 관찰했어요. 그러다 이상한 점을 발견했죠. 며느리가 매일 명품백을 바꿔댈 정도로 많았는데 어느 날부터 보니 수납장에서 몇 개씩 가방이 비더라고요. 그리고 베란다에서 아들도 모르게 자주 전화통화를 하는데 그때마다 목소리가 다급했어요. 그러니까 준다잖아요. 다 해결하고 있다고요. 이번이 마지막이에요. 어느 날 며느리가 외출한 사이 방을 청소하다가 서류 뭉치를 발견했어요. 대출 서류였죠. 제2금융권 대출 1억, 카드론 5천만 원, 현금 서비스까지 계산해보니 거의 3억이 넘었어요. 그것도 대부분 아들 이름으로 된 대출이었죠. 아들은 이 사실을 알고 있나 싶더라고요. 그리고 서류를 뒤지다가 충격적인 걸 발견했어요. 온라인 도박 사이트 내역이었죠. 며느린 하루에 많게는 1,000만 원씩 베팅한 기록이 빼곡했어요. 그제야 모든 게 이해됐죠. 명품백을 사고 파는 것도 도박 자금 마련하려고 그런 거였죠.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어요. 황급히 서류를 제자리에 놓고 나왔죠. 어머님, 여기서 뭐 하세요? 며느리가 의심스러운 눈으로 쳐다봤지만 모른 척했어요. 그날 밤부터 증거 수집을 시작했죠. 며느리가 버린 영수증, 통화 내역, 택배 송장, 우리 아들이 뒤집어 쓸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 닥치는 대로 모든 걸 모았죠. 일주일 후 집에 낯선 남자들이 들이닥쳤어요. 곧 큰일이 터질 것 같았죠. 문 여세요. 김하정 씨 있습니까? 아니 누구시죠? 이거 보면 다 알 거예요. 독촉장 전달하러 왔어요. 인내심 시험하지 말라고 전하세요. 며느린 이 시간에 집에 없다고 하면서 돌려보냈지만 그들은 계속 집 주변을 맴돌았어요. 어느 날은 제가 먼저 그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대체 얼마나 빌렸길래 이러는 겁니까? 아줌마가 대신 갚아주시게? 김하정이 3억 빌려갔는데 6개월째 이자도 안 갚고 있어요. 연락 좀 하라고 전해요.
야, 여기 돈 될 만한 거 많네. 이거라도 오늘 들고 갈까? 예? 3억이라고요? 네. 그 피가 어디 가겠습니까? 아버지가 도박장 하니까 딸도 도박을 참 좋아하나 보죠.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철렁했어요. 저에게는 며느리 빚보다 아들 이름으로 된 대출이 조금씩 현실이 더 되어 옥죄어 오는 것 같았어요. 몇 주 지나지 않아서 저는 결정적인 증거를 발견했어요. 며느리가 샤워하러 간 사이 그녀 핸드폰에서 카톡 알림이 떴어요. 발신자는 엄마였죠. 호기심에 못 이겨 들여다봤어요. 암호가 걸려 있었지만 며느리가 자주 누르는 걸 봐서 그 정도는 알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사부인하고 며느리가 나누는 대화 내용을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준호가 순하니까 다루긴 쉬울 거야. 역시 우리 딸이 남자 보는 눈 하나는 있어. 3억 다 주겠대. 진짜 호구야. 내가 엄마 점수 따려고 압박했더니 잘 통하네. 우선 그걸로 빚부터 갚고 나머진 투자해. 손이 떨려서 핸드폰을 놓을 뻔했어요. 처음부터 다 계획된 일이었구나. 화장실에서 물소리가 나자 황급히 핸드폰을 제자리에 놨어요. 그날 밤 잠이 안 왔죠. 우리 아들이 그 인간들에겐 돈 뜯어먹기 좋은 남자였더라고요. 그런 줄도 모르고 부잣집에 장가간다면서 들떠있던 아들의 모습이 떠올랐죠. 하지만 이제 저라도 정신을 차려야 했습니다. 이 문제를 가만히 당하고만 있을 순 없었죠. 다음날 그동안 모은 증거들을 정리했어요. 사돈과 비리, 며느리 도박 중독, 계획된 결혼까지 제 인생 그리고 아들과 손자의 인생까지 모두 걸린 일이었죠. 전 평범하게 지내는 척 아무것도 모르는 척하면서 조용히 증거만 모으면서 지냈어요. 그래야 며느리도 의심 없이 계속 저랑 한 집에서 지낼 테니까요. 그날도 아침부터 김장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배추 100포기를 절이느라 땀이 비오듯 했죠. 잠깐 거실에 나가 선풍기라도 쐬려고 했어요. 그런데 며느리가 나오자마자 소리를 빽 질렀어요. 또 에어컨 틀려고요? 그 순간 뭔가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참고 참았던 인내심이 바닥난 거죠. 그래, 맨날 전기 타령이네. 그래서 넌 전기세 한 푼이라도 보탰냐? 뭐라고요? 내 전재산 3억 줘서 이 집 마련했는데 선풍기 하나 못 틀게 해? 내가 거지냐? 파출부냐? 며느리가 놀란 표정으로 쳐다봤어요. 제가 처음으로 그렇게까지 화를 냈으니까요. 어머님, 지금 저한테 소리치는 거예요? 그래, 소리친다. 어쩔래? 더 이상 못 참겠어! 제 손에 들려있던 선풍기를 바닥에 내던졌어요. 쨍그랑 소리와 함께 선풍기가 부서졌죠. 미쳤어요? 그래, 미쳤다. 이제부터 제대로 미쳐볼게. 며느리가 핸드폰을 들고 어디론가 전화했어요. 여보, 지금 당장 집으로 와. 어머님이 미쳤어. 지금 나한테 물건 던지고 소리 지르고. 30분 후 아들이 헐레벌떡 들어왔어요. 준호야, 엄마가 더 이상 못 살겠다. 나도 사람이야. 이렇게 대접받으며 살 순 없어. 엄마 왜 이래? 그동안 잘 참았으면서 갑자기... 갑자기? 2년 동안 파출부 취급당했는데 뭐가 갑자기래? 기가 막혀서. 아들이 당황하며 며느리를 봤어요. 며느리는 불쌍한 척까지 하면서 말했죠. 난 정말 잘하려고 했는데 어머님이 갑자기 폭력을 쓰고 대화가 안 되니까. 폭력? 선풍기 던진 게 폭력이야? 그럼 2년 동안 네가 나한테 한 건 뭐야? 엄마 진정해. 일단 진정하고 얘기하자. 진정은 무슨? 이 멍청한 놈. 네 와이프가 도박 중독자인 건 알아? 아무것도 모르지? 그리고 네 이름으로 3억 대출받은 것도 알고 있어? 너 이렇게 살다 다 잃는다고? 아들은 며느리를 한참 쳐다보더니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뭐라고? 그리고 네 장인어른이 불법 도박장 운영하다가 도망간 것도 알아? 엄마 그게 무슨... 다 안다고. 처음부터 널 호구로 봤어. 우리 돈 뜯어먹으려고 결혼한 거야. 며느리가 발끈했어요. 증거 있어요? 없으면 명예훼손이에요. 아니야. 어머니가 잘못 보시고 저러는 거야. 증거?
차고 넘치게 많지. 두고 보자 그래. 그 사건 이후 전 집을 나왔어요. 더 이상 그 집에 있을 수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나와서도 마땅히 갈 곳이 없어서 또 폐업한 채 식당 앞으로 갔어요. 한숨을 쉬며 앉아있는데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죠. 국세청 다니는 그 청년이었어요. 이모님, 또 여기 계시네요? 무슨 일 있으셨어요? 전 그때부터 더 심각해진 일을 말했죠. 사돈과 비리, 며느리 도박, 아들 이름으로 된 대출, 그 모든 이야기를 묵묵히 듣던 청년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이모님, 이거 장난 아닌데요? 특히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은 큰 범죄예요. 그래? 규모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5년 이상 실형이에요. 그리고 탈세도 엄청날 거고요. 탈세라... 네, 도박 수익을 신고 안 했을 테니까요. 이모님, 혹시 증거 모아둔 거 있으세요? 집에 며느리 핸드폰 사진 찍어둔 거랑 대출 서류 복사한 건 있어. 그거 가져오세요. 제가 아는 형한테 부탁해서 조사해 볼게요. 정말? 아니, 자네가 날 왜 이렇게까지... 이모님한테 진 빚 갚는 거예요. 알고 보니 이 청년 대학 때 제 식당에서 매일 밥 먹으면서도 돈이 없어서 외상으로 먹었던 날이 많았더라고요. 사실 그런 학생이 우리 식당에 한둘이 아니긴 했어요. 근처에 고시학원부터 고시원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제 아들 같기도 하고 그래서 졸업하고 갚으라고 모른 척 줄 때가 많았는데 그걸 고맙게도 다 기억하고 있었던 거죠. 이모님, 이 형도 대학 때 이모님 식당에서 밥 많이 먹었거든요. 그 덕에 좋은 검사 됐죠. 형이 지금 바로 오겠대요. 형도 꼭 은혜를 갚고 싶다고 늘 저한테 그랬었어요. 30분쯤 후에 양복 입은 남자가 나타났어요. 인상이 좋아 보이는 사람이었죠. 이모님 안녕하세요. 저 기억하세요? 10년 전에 이모님 식당에서 맨날 김치볶음밥 먹던... 자세히 보니 기억이 났어요. 말없이 혼자 와서 밥 먹던 학생, 유독 눈치를 많이 보길래 제가 계란 후라이까지 더 올려주면서 편하게 언제든 와서 외상으로 먹고 가라고 했죠. 대신 대학 졸업하고 나면 꼭 갚으라고 하면서요. 아이고, 자네가 그 법대생? 기억난다. 아이고, 이렇게 검사님이 됐어? 네, 맞아요. 그때 이모님 아니었으면 좀 공부 못했을 거예요. 밥값 갚는다고 뒤에 찾아가니까 대학생이 무슨 돈이 있냐면서 검사 되면 갚으라고 하셨잖아요. 그날도 끝까지 안 받으시고. 아유, 기억이 가물가물하네. 전 평생 잊지 못해요. 그 말씀 덕분에 정말 검사가 됐거든요. 이모님이 도와주신 학생이 저희뿐만이 아니에요. 이모님 식당에서 밥 먹고 성공한 사람들 얼마나 많은데요. 이모님 식당에서 밥 먹어야 사시 합격한다는 말도 있을 정도로요. 그리고 검사가 된 청년이 진지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이모님, 무슨 일인지 들었습니다. 제가 증거자료 좀 볼 수 있을까요? 제가 가지고 있던 증거들을 보여줬어요. 핸드폰 사진, 대출 서류, 녹음 파일까지. 그 자료를 보더니 표정이 굳어졌죠. 이거 생각보다 더 심각하네요.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에 문서 위조, 사기까지. 이모님, 이거 제대로 수사하기 시작하면 큰 사건이 될 겁니다. 저희 쪽에서도 탈세 규모 조사해 볼게요. 아마 상상 이상일 거예요. 근데 혹시 우리 아들은... 검사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걱정 마세요. 아드님은 피해자예요. 오히려 이런 사기 결혼의 피해자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정말 고맙네. 자네들이 이렇게 도와주다니. 이모님이 저희 도와주셨잖아요. 이제 저희가 보답할 차례예요. 그날부터 본격적인 수사 준비가 시작됐어요. 국세청 청년은 사돈의 재산과 탈세 규모를 조사했고 검사는 형사고발을 준비했죠. 둘이 머리를 맞대고 완벽한 그물을 짜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한 달도 안 돼 준비가 끝났어요. 이모님, 좀 시끄러워질 텐데 놀라지 마세요. 10년 전에 받은 밥값 이제야 갚을 수 있겠네요. 그때 청년이 웃으며 말했어요. 두 사람을 보니 눈물이 났죠. 그저 배고픈 학생들 엄마 같은 마음으로 밥 먹였을 뿐인데 인생의 가장 큰 위기에 너무 큰 보답으로 돌아오다니 베풀면서 살길 잘했다 싶었죠. 자네들 정말 고맙네.
내가 자네들 아니었으면 절대 못했을 일이야. 모든 준비가 끝났을 때 아주 강력한 반격을 터뜨렸습니다. 아마 며느리와 사돈 식구들한테는 폭탄 터지는 날이었을 거예요. 아침 일찍 검찰과 국세청 직원들이 사돈 집과 며느리네 집을 동시에 압수수색했어요. 제 핸드폰이 울렸어요. 당황한 며느리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죠. 어머님, 이거 다 어머님이 신고한 거죠? 난 아무것도 모르는데. 거짓말하지 마세요. 어머님밖에 없잖아요. 그때 전 아주 차갑게 말했어요. 설사 내가 했다면 어쩔 건데? 파출부 주제에 감히 주인님한테 어떻게 대들겠습니까? 뭐라고요? 2년 동안 나한테 그렇게 행동했잖아. 난 파출부고 넌 주인님으로. 왜 갑자기 모른 척이야? 에어컨도 멋대로 못 트는 파출부 나무랭이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이걸 다 알아내겠어요? 제 당당한 목소리에 며느리가 울먹이기 시작했어요. 어머님 제발 잘못했어요. 이렇게 되면 저도 준호 씨도 다 끝이에요. 잘못했다고? 뭘 잘못했는데? 제가 어머님 무시했어요. 어머님한테 그렇게 대했으면 안 됐는데 정말 죄송해요. 전 진심도 안 느껴지는 그 말에 비웃었어요. 그래? 검찰 들이닥치니까 갑자기 시어머니가 제대로 보이나 보네? 어머님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앞으로 정말 잘 모실게요. 잘 모신다고? 어떻게? 또 에어컨 틀었다고 소리 지르고? 냄새 난다고 따로 밥 먹으라고? 그때 전 2년 동안 참았던 말을 쏟아냈어요. 너 같은 년한테 어머니 소리 듣고 싶지도 않아. 도박 중독자의 사기꾼이 무슨 자격으로? 그리고 말이야, 넌 이미 끝났어. 네 아빠처럼 감옥 가는 거야. 최소 5년은 나오지도 못할걸? 안 돼요. 그건 정말 안 돼요. 어머님 손주를 봐서라도 살려달라고? 너랑 사는 동안 인간답게만 대해줬어도 이런 일 없었다. 다 네가 만든 일이야. 그리고 내 손주는 내가 지킨다. 걱정할 것 없어. 며느리가 흐느끼며 말했어요. 돈 드릴게요. 제가 돈 구해서. 돈? 빚이 5억인데 무슨 돈? 아 맞다. 네가 팔아먹은 명품백? 그것도 다 팔아먹고 없던데. 어떻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루아침에...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내가 2년 동안 매일 그 생각했다. 어떻게 며느리라는 애가 전 재산 털어줬는데도 시어머니한테 이런 푸대접을 할 수 있나 하고. 전화기 너머로 며느리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참고로 말하는데 네가 나한테 에어컨 튼다면서 소리 지른 그날부터 모든 걸 녹음했어. 증거가 산더미야. 그리고 하나 더. 우리 아들 이름으로 받은 대출 그거 위조라는 거 이미 다 밝혀졌어. 넌 문서 위조죄까지 더해졌지. 아니에요. 그건 준호 오빠가 다 동의했어요. 거짓말은 그만해. 도장 몰래 파서 서류 만든 거 다 나왔어. 아직도 내가 쉬워 보이니? 며느린 절규했어요. 어머님 정말 이러실 거예요? 그래도 한 가족이었잖아요. 가족? 가족이라고? 넌 나를 가족으로 본 적이 한 번이라도 있어? 공짜 파출부였나?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제가 그건... 사과는 감옥 가서 벽에다 대고 해. 아, 그리고 네 엄마? 공범이라고 같이 잡혀갔을 거야. 도박 사이트 운영 공모, 자금 세탁 방조, 너희 가족 전체가 범죄 집단이었어. 그렇게 번 돈으로 유세를 떨어? 어디 감히... 난 최소한 부끄럽게 돈 번 적은 없다. 마지막으로 전 이렇게 말했어요. 난 네 덕분에 인간의 밑바닥이 어디까지인지 알게 됐어. 그거 하나는 고맙구나. 아, 그리고 손자, 넌 평생 못 볼 거야. 도박 중독자의 전과자한테 누가 아이를 맡기겠어? 전 차갑게 전화를 끊었어요. 그날 저녁 뉴스에 대대적으로 보도됐어요. 정말 청년이 해준 말대로 시끄럽더라고요. 며느린 사문서 위조와 사기 혐의로 구속됐어요. 그리고 검사가 된 청년에게 사건 관련 전화로 이야기를 들었어요. 김하정 씨가 모든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최소 5년에서 8년은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김 사장도 인터폴에 수배령이 내려졌어요. 도망가도 못 버틸 겁니다. 통쾌했어요. 2년 동안 받은 서름이 한 번에 씻겨 내려가는 것 같았죠. 그런데 진짜 통쾌한 건 따로 있었어요.
며느리가 저에게 마지막으로 사과를 하더군요. 어머님, 매일 후회하고 있습니다. 어머님이 해주신 따뜻한 밥도 그립고. 이제 와서 무슨 어머님이고 무슨 밥이야? 영원히 거기서 썩어! 그게 제 마지막 대답이었어요. 며느리가 구속되고 일주일 후 이혼 재판도 시작됐어요. 판사가 사건 개요를 읽는데 옆에서 듣던 아들이 절 쳐다보면서 울먹였어요. 판결은 이혼은 물론 위자료 5억 원, 며느리가 갚을 능력은 없었지만 그래도 법적으로 인정받은 게 중요했죠. 양육권도 당연히 아들에게 왔어요. 참 길고 길었던 재판이 끝난 후 아들이 제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정말 바보였어요. 일어나. 무릎 꿇는다고 인연이 돌아오는 건 아니야. 넌 나를 버렸어. 아내 편에 들면서 엄마를 파출부 취급하는 걸 보고도 방관했지. 정말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아들이 고개를 들어 절 봤어요. 엄마를 그렇게 대하는 아내를 옆에 두고 산다는 게 뭔지 알아? 너도 동의했다는 거야. 그리고 중요한 건 우리 손자가 그런 엄마 밑에서 뭘 배우고 자랐겠냐는 거야. 앞으로 손자 잘 키워. 돈보다 중요한 게 사람이라는 걸 가르쳐. 난 이제부터라도 내 인생 살 거야. 자식이라고 다 대주면 안 된다는 걸 배웠다. 그렇게 전 작은 식당을 다시 열었어요. 순잔의 밥집이라는 간판을 달았죠. 식당은 예전과 좀 달랐어요. 65세 이상 어르신 50% 할인과 대학생 아침 특별 정식 3,000원 팻말을 걸었죠. 이러면 남는 게 있냐고들 묻지만 저에겐 돈이 중요한 게 아니었거든요. 가끔 어려운 형편의 학생들이 오면 그냥 먹였어요. 그때 심은 씨앗이 어떤 열매를 맺었는지 봤으니까요. 그리고 매주 일요일마다 아들이 손자를 데리고 왔어요. 하루는 설거지를 도와주던 아들이 조심스럽게 묻더라고요. 엄마, 나는 언제쯤 용서받을 수 있을까? 용서? 그건 네가 스스로 찾는 거야. 네가 해주는 게 아니고. 살아가는 모습으로 증명해. 아들과의 관계는 물론 예전처럼 돌아갈 순 없어요. 한 번 깨진 신뢰는 쉽게 회복되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노력하는 모습은 봐줄 수 있죠. 무엇보다 요즘은 진짜 제 인생을 사는 것 같아 좋습니다. 누구의 엄마도 누구의 시어머니도 아닌 그냥 저로 사는 삶이요. 여러분도 자식에게 모든 걸 내어주지 말고 꼭 자기 삶을 사셨으면 좋겠네요. 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칠게요.